계산형만 풀기 위해서 계산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산형을 서술형으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걸 빠른 속도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한 것이고 계산형도 당연히 덤으로 빨리 풀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 거지 계산형만 골라서 풀기 위해서 계산형 한 건 전혀 아닙니다. 자, 우리 세 가지 한다지. 세 가지. 머리가 뭡니까? 머리가 오른쪽 머리 그래프, 왼쪽은 펑크션, 수 통계, 가운데는 비싸면 적게 사고 싸면 많이 산다. 이거 하는 세 가지 이렇게 다 돌아간다 했죠. 그림으로, 수 통계로, 말로 이렇게 쓰리쿠션을 다 돌려야 돼요. 쓰리쿠션. 이게 사회과학이래. 사회과학 완벽히 표현한 방법이니까. 이거 그래프도 출제할 수 있고 말로 출제할 수 있고 계산형 출제할 수 있어요. 그 계산형을 하는 이유가 계산을 하면 분명하거든요. 그래프는 정치함을 나타냅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고 정치함을 나타내는 이 도구를 알아야 말장난 뭘 치더라도 이게 소화가 되게 돼 있어요. 이놈을 잘 하기 위해서도 이 두 놈을 하긴 해야 돼요. 자, 263페이지 이제 고정이자 변동이자, 고정이자 변동이자, 고정이자 변동이자, 고정금리, 변동금리다. 자, 대출자, 은행은 변동금리를 선호한다. 그 선호하는 이유만 알아도 다 풀 수 있다니까. 그 다음에 차입자는 고정금리를 선호한다. 그 이유만 알아도 문제가 풀린다니까. 그 당장 이놈만 가지고 보시더라도 변동금리란 것은 시장에서 대체로 우리 알다시피 화폐 수요가 많으면 금리가 상승하지. 화폐 공급이 많으면 이자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화폐 시장의 가격은 이자율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만 우리 주로 인플레, 디플레 요인이 1차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인플레, 디플레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플레가 나타나면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가 많이 나타나면 변동금리가 상승합니다. 이렇게 했죠. 반대로 인플레율이 낮거나 디플레가 나타나면 변동금리는 하락합니다.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써도 됩니다. 인플레가 나타난다 이 말은 물건 시장에서 물건 수요 공급에서 물건 사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물가 상승하죠. 근데 물건 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화폐 시장에서 화폐 수요가 많게 되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합니다. 하여튼 이 마켓 시장에서 시장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시장에 가야 됩니다. 시장 마켓. 우리 주택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주택이 마창진 창원시에 가면 가구 수가 많아가지고 아파트 수요가 많아. 아파트 값 상승률이 지금 현재로서 우리 그 시장이 아파트 값 상승률이 제일 높잖아요. 응? 창원 이런데 그런 것처럼 어느 특정 마켓을 먼저 분석해야 된다. 마켓. 자, 대출자. 근데 이게 고정금리가 4%인데 이 변동금리가 상승해서 10%, 12% 이렇게 상승했대요. 변동금리가. 그러면 차입자는 만약에 고정금리로 차입했다면 자기는 4%만 주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10%, 12% 대출받아가 은행한테 이자를 줘야 되는데 4%만 주면 되니까 이때는 은행 입장에서는 이 차입자한테 이자 수익을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을 적게 받아서 손해볼 위험, 이걸 위험이라고. 그럼 이제 시장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디플레 등으로. 디플레 등 하면 화폐, 우리 물건 시장에 보더라도 물건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으면 물가가 하락하죠. 물건 사는 사람이 적으니까 돈도 공급 많은데 수요자가 적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리도 하락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지금 물건시장, 금융시장 서로 물건시장, 금융시장은 제가 아까 T로 설명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아파트 실물 물건시장이고 이 금융이잖아. 금융. 이게 금융시장이고 이거는 실물시장이고 실물 거울 속에 금융이 있고 금융 거울 속에 실물이 있습니다. 그 금방 인플레, 디플레라는 말은 실물시장이고 그 다음 금융은 바로 수요 공급, 금융시장, 금리. 똑같이 엮여 있어요. 이렇게 T로 설명할 때는 이렇게 했고요. 마찬가지로. 그럼 이제 저때
만약에 대출자가 고정금리로 4% 빌려줬다가 이자 수익이 적게 받으니까 손해볼 위험이다. 그럼 이때는 득 봐야 될 텐데 수익금한테는 4%를 고정금리를 받고 다른 사람한테는 1%, 2%밖에 안 돼. 1%, 2%. 그러면 반짝 더 받으니까 득을 받습니다. 그런데 곧 당연히 저리 차입회가 고리를 조기 상환해버리죠. 조기 상환하게 되면 앞으로 은행 입장에서 이자 수익이 없어집니다. 이걸 보고 조기 상환 위험. 이자 수익이 없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매출액 수익이 없어지잖아요. 이익 나올 근거가 없죠.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 이래서 손해볼 위험. 저래도 위험, 이래도 위험. 이 두 가지 위험을 앞으로 차입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대출자 은행은 앞으로 수익금과 돈 빌려오면 변동금리로 빌려줄 거야 하고 딱 기다리고 있다니까 벼르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행은 변동금리를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런 위험을 받기 싫어. 그럼 차입자는 고정금리를 선호.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 두 가지 위험. 그가 계속 시험 나와요. 자, 읽어봅시다. 263페이지에 그 가로 1번 고정이자. 자, 고정이자의 대출기간 10년 동안 이자율 고정금리 4%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한 저당 방법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등이 있다. 자, 원리금 균등 상환, 그것도 줄 거는 시건자. 원리금 균등하다 이 말은 그 안에 고정되어 있는 거죠. 고정금리. 물론 원금 균등 상환도 고정금리, 변동금리 둘 다 가능합니다. 차입자들이 선호한다. 아까 선호하는 이유는 아니죠. 바로 이런 이자율 수익 은행이 감소 손해보는 위험을 내가 끌어안거나 또 조기 상환 위험 은행이 안을 위험을 내가 가지는 위험을 전가받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고정금리 선호한다. 그겁니다. 특징 기억. 고정이자를 좋아하는 경우는 인플레에 따른 이자율 위험 별표, 이자율 위험을 대출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은행한테 그대로 냅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의 차입자 융자 기간 중에 저당이자율보다 시장이자율보다 하락하는 경우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는 이때는 조기 상환하고 저리로 재융자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기 상환 위험 이걸 은행한테 냅두기 위해서 차입자는 고정금리를 좋아한다 이 말이지. 자, 다음 페이지. 변동이자율. 대출자 선언 변동이자율. 자, 기준금리 더하기 가산금리.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합치면 이게 이제 변동금리가 됩니다. 이렇게 대출금리. 기준금리 우리나라에서는 CD 일단 시험 안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제껴버리고 코픽스 시험 이게 나오죠. 코픽스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잔액 기준, 그 다음에 신규 취급 기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신규가 요놈이 변동폭이 신규 6개월 평균이니까 많이 변하고 얘는 1개월 평균이고 얘는 6개월 평균이니까 좀 적게 바뀝니다. 잔액 기준, 신규 취급 기준, 코픽스. 자, 저 코픽스는 시중은행 8개 은행에서 9개 금융상품을 매월 15일, 15시에 발표를 하는 그게 코픽스인데 이런 거 시험 나오는 건 아니니까 참조로 코픽스인데 이게 이제 가게 은행에다가 예금하고 이자를 받습니다. 그 받는 이자가 어떤 은행 상품은 2% 주기도 하고 어떤 건 4% 줄 수도 있고 요즘 살살 올라가죠 조금씩. 또 뭐 1.5% 받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이걸 평균한 거예요. 평균하면 은행 입장에서 부채로서 이자 비용 주는 거예요. 이게 코픽스입니다. 코픽스, 코스트 오브 펀드 인덱스 이랬어요.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라. 그게 이제 코픽스 이자. 가중치 하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3% 지급한다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은행도 가산
2.5% 가산해가지고 대출금리를 5.5% 대출한답니다. 이게 이제 변동금리 대출금리라 대출. 요거는 가계에서 예금하는 금리이고 코픽스는 예금금리다 예금금리. 그 다음에 5.5%는 대출금리입니다. 대 차이. 2.5%는 가산금리가 차이. 스프레드 차이를 합니다. 차이. 예대 차이다. 요 예대 차이 요걸 은행이 먹고 산다 이지. 은행이 먹고 사는 이자. 가산금리, 가산금리. 이 가산금리 이걸 은행이 먹고 사는 거예요. 예대 차이. 영어로는 스프레드. 마진이라는 용어 쓰면 안 되고 스프레드. 예대 차이. 요걸 은행이 먹고 산다 이 말이지. 그럼 이거 이제 코픽스란 것은 가계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예금한 거 이자 받는 수익이고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 주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트란 원가 쓴 거, 원가 코스트 코스트 오버 펀드 인덱스 평균 이자 지급한 것. 은행 부채 이자 지급하는 게 이렇지. 근데 만약에 코픽스가 이게 3%에서 3.5% 상승해 버리면 이 대출금리가 당연히 6% 상승해 버리겠죠. 근데 이 정도 상승하니까 실무상은 여기 올라가면 더 올라가 버립니다. 이것도 좀 더 높여가지고 이것도 높여가지고 더 올라가 버려. 이게 이제 기준금리고 기준금리. 근데 기준금리가 두 종류가 있는데 이 기준금리 말고 우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있잖아요. 한국은행. 그 기준금리는 도매금리예요. 도매금리. 은행한테 대출하는 기준금리입니다. 그게 0.25% 올라가면요. 시중금융위는 한 1% 더 올라버려 이렇게. 그거하고 다릅니다.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하고 예? 이 기준금리하고 다르죠. 여기 기준금리는 이건 한국은행이 아닙니다. 이게 시중 8개 금융계예요. 이거 가계 예금하면 평균적으로 주는 이자 비용 이 기준금리라. 이건 원가지 원가. 그러다가 일반 상품같은 원가에다 마진 부채가 팔듯이 똑같아. 자, 가산금리는 차입자가 신용도가 높으면 가산금리가 낮겠지. 적게 받겠지. 신용도가 높으면 낮으면 많이 받을 테고. 한 번 차입할 때는 이게 잘 변하지 않아요. 장기할 때는 중간에 제조건으로 달기도 합니다만은 잘 안 변하고 이 기준금리가 오히려 수시로 바뀌죠. 기준금리가 오히려 수시. 기준이라고 하면 용어상으로는 좀 안 바뀌는 것 같은데 이게 많이 바뀌어 이게. 여기 바뀌고 요거는 잘 안 바뀌고 하나의 차익 기간은 잘 안 바뀌어. 그래서 이 변동금리가 변동한다 이렇게 돼 있지. 예금, 대출, 차이, 대 차이 이렇게. 자, 그 정도만 해두시면 되고요. 자, 문제 풀면서 확인만 하면 돼요. 자, 오른쪽에 뭐 시험 거의 안 나오니까 제껴버리고. 자, 다음 페이지 Q. 주담대 관한 설명 옳은 것은 다만 다른 조건 동일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낮으며 이거는 금융시장 논리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아까 장기저리하고 다르죠. 여기는 장기고리다 이 말입니다. 금리 변동 위험이 상환 불행 위험보다 크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채무 불행, 경매 넘어가는 걸 신경 쓰지 말고 금융시장 논리로만 순수 시장 논리, 정상시장 논리로만 가지고 풀자 이런 뜻이라. 이 어려운 뜻이 있는데 이런 가정은 때론 안 주고도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코픽스 금리가 상승하면 CD 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잘못된 거지. 코픽스 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는 반대로 하락한다가 아니고 기준금리가 코픽스가 상승하면 변동금리도 상승하지. 이건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 제도 가산금리도 같은 방향이고 분모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방향 그대로 비례적으로 바뀌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 시점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높다. 일반적으로 고정금리는 4% 시작하고 변동금리는 3.5% 그보다 낮게 시작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IMF 금융위기 때 고정금리가 7% 8%인데 변동금리가 15%부터 스타트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맞다. 앞에 일반적으로 하는 말 써놓고 맞다. 출제자 의도는 아마 그걸 찍으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주담대 하락하면 대출금리가 하락하면 정상적인 주택 수요는 줄어듭니까? 상승합니까? 상승한다 해야지. 금리가 싸면 경제론에서 했죠. 그 다음 4번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으면 금융기관이 이기고 차입자는 손해다. 바깥이 틀렸다. 예상 인플레가 내년 12월 30일까지 예상 인플레가 3%인데 실제 인플레가 5% 나타나 버렸대요.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2% 더 나타나 버렸죠. 예상 못한 것, 이거는 리스크인데 리스크. 그럼 인플레 예상했거나 못했거나 인플레 나타나면 이거는 이자율 수익 위험, 변동금리, 대출자 은행이 손해죠. 은행이 손해고 차입자는 이득이다. 이렇게. 하여튼 변동금리가 이렇게 나타나면 은행이 이래도 손해, 저래도 결국에는 손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읽으면서 바로 그냥 판단하시고 어차피 변동금리를 대출하게 되면 은행이 덕이고 고정금리 대출하게 되면 은행이 이래저래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LTV 높아질수록 주담대 금리는 높아진다. 위험이 높으면 금리가 높아져야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됐고요. 그 밑에 저당 상환 방법 원리금 균등의 별표 우측에 원금 균등 원금의 별표 원금 해놓고 밑에다가 체감 이렇게 쓰시고 원금 균등 상은 체감 상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지금 때 최정 상환 이렇게 있네. 세 가지. 자, 간단한 그림으로 그냥 설명하고 맙시다. 계산형은 다음에 또 하더라고. 매년 지급 금액이 만기 도래함에 따라서 스타트 출발도 일정하게 산하는 방식. 이게 첫 해, 두 번째, 세 번째 이 똑같아요. 똑같은 금액 상한다. 이게 원리금 균등 상한이죠. 원금 이자 합쳐가지고 총 은행한테 줄 돈이 균등한 거예요. 아까 우리 저당산수 곱한 건 이 원리금 균등 상입니다. 나중에 가면 또 단순합니다. 그 다음에 원금 균등 상한은 체감. 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원금을 균등 상환한다. 원금만 주면 안 되지. 이자도 줘야 되지. 이거는 원리금 합치가 균등 상환이고 원금을 균등 상환하면 초기에 더 많이 지급하게 돼 있어. 초기에 더 많이 지급하니까 이자는 초기에 많고 원금은 균등이지만 처음에 이자는 더 많이 줘야 되죠. 이게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원금 상환하기 때문에 원리금 합계는 줄어들 수밖에 없지. 원리금 균등은 이렇거나 저렇거나 무조건 균등이니까. 그래서 원금 균등이 초기에 더 많이 갚는 방법이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말로 띄워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점정 상환은 이렇게 되겠지. 점점, 체정, 점정 상환. 이 세 가지 흐름 이걸 아시면 대체로 시험 그대로 거의 다 맞출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초기에는 이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만은 원금 균등 상환이 제일 많이 갚는 거다. 이걸 일단 가지고 계셔야 되고 점정 상환은 제일 적게 갚는 거죠. 점점 증가 상환하니까.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은 가운데지, 가운데. 원금 균등이 체감, 점점 감소 상환이고, 그 다음에 체정, 점점 정한 상환이 있고, 균등이 가운데겠지. 당연하지. 그 다음 후기에 가면 후기에 가면 반대, 역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당연하지. 얘는 저 초기에 많이 갚았으니까 나중에 조금 갚으면 되지. 얘는 초기에 적게 갚았으니까 나중에 많이 갚아라. 이래 되지. 너는 평균 가운데다. 실무상은 어느 걸 제일 많이 쓴다? 셋 중에서 요놈이 제일 많이 쓰고
지금 정년퇴임 임박한 분들은 돈 많이 벌 때 빨리 많이 갖고 나중에 적게 갖고 이걸 주로 원금 근등상 이걸 많이 선호하게 돼 있고, 젊은 신혼부부는 모기지론 빌리고 나서 지금은 아직 백수백조인데 나중에 취업해가 돈 벌어가 많이 갖겠소 이렇게 하는 젊은 신혼부부는 점정산 이걸 많이 선호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불리보다는 대체로 그런 걸 선호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상환, 원리금 균등상환, 원금 균등상환, 최정상환 이 용어를 먼저 익숙하게, 그 속에 하여튼 학교는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이 속에 캐시플로 현금 흐름은 자세히 알면 됩니다. 현금 흐름 학교는 전체가 그렇죠. 현금 흐름 단 여기 현금 흐름은 돈을 빌렸으니까 원금과 이자 두 개 합친 현금 흐름을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Q. 저당상환 방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 원리금 균등 상환은 가운데죠, 가운데. 원리금 균등 상환은 점정 대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초기에 자금 횟수가 늦다. 원리금 균등이 점정 상환 요 두 개 비교죠, 두 개. 두 개 비교는 초기에 자금 횟수가 빠르다야죠. 빨리 많이 갚는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원리금 균등은 상환은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납부한다. 맞네. 균등이니까 원금이자 합치가 균등, 상수죠, 상수. 그래서 아까 이게 저당상수를 쓰는 거예요. 저당상수. 실무상도 제일 많이 쓰는 방법. 돈 빌린 사람이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통장 빠져나가는 돈이 명확하죠. 얼마씩 빠져나가겠다. 그래서 자금 지출 예산 짜기도 편하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점정 대출은 미래 소득이 보장되는 젊은 부부.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 의하면 대출 기간 중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의 상환액 중에서 대출 원금 상환 부분 규모는 점점 줄어든다. 자, 한번 봅시다. 원리금 합계가 군대인데 원금을 갚아 나가겠죠. 갚아 나가면 원금이 나중에 줄어들면 이자가 줄어들까 이가. 나중에 후에 가면 원금을 좀 갚았기 때문에 이자가 적겠죠. 그럼 이자는 적은데 똑같은 돈이니까 원금을 더 많이 상환하겠지. 갈수록. 그래서 우리 실무상도 많이 씁니다만은 초기에는 이자는 조금, 원금은, 초기에는 이자는 많고 이자. 처음에는 빌린 돈이 많으니까 원금이 많으니까 이자가 크고 원금은 조금. 후기에 가면 반대로. 후기에 가면 이자는 조금, 원금이 이렇게 커집니다. 자, 초기에는 빌린 돈이 많으니까 이자 많이 줘야 되고 나중에는 원금을 일부 갚았기 때문에 이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요거 하나 흔적만 남겨두시면 나머지는 반대 개념으로 추적하면 됩니다. 실무상도 이거 많이 쓰죠. 엄청 실무상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점정상환 대출은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긴 사람에게 유리하다. 이거 조금 갖고 나중에 보유기간 긴 젊은 사람한테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것이. 자, 오른쪽 페이지 그 269페이지 저 아래 지분 참여 저당 이게 아까 이겁니다. 저당이 원래 부채인데 부채 금융인데 지분에 참여한다 이 말은 이 지분이 1층이지 1층 저당은 2층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부채인데 저당인데 지분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은 메자닌 금융이라. 아까 했죠. 양다리 걸치는 거. 메자닌 금융. 메자닌 금융이라 한다. 자, 그 다음 넘겨버리고요. 271페이지. 주택저당의 유동화 제도. 이게 이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모기지론을 아까 장기절이 했어요. 장기절이. 자, 다시 한번 써보면 모기지론
아까 HF는 누구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조금 친해야 됩니다. 우리 주택보험률이, 자가주택보험률이 한 반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아주 친해야죠. 이렇게 모가지 잡고 론 대출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리금을 갚아야 되겠지. 금방 봤지만 이거 갚을 때 원리금 균등상환, 원금 균등상환, 점정상환 이런 세 가지 있었잖아요. 그렇게 빚을 갚는 거랬죠. 모기지론. 근데 이게 아까 이게 장기절이지, 장기절이. 이 장기가 몇 년 이상? 그렇죠. 10년 이상. 10년 이상이면 10년, 15년, 20년, 30년 동안 장기 채권을 쥐고 있으면 힘들지, 이게. 일수년, 천수년대가 빌려주고 2천주부터 3천주 빌려오면 돈 없다! 이럴 거야, 이거. 그래서 이걸 유동화입니다, 유동화. 장기 저당 채권을 유동화.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팔아먹을 수 있어. 이걸 팔아먹습니다. 모기지, 풀.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1수부터 1000수까지 빌려주면 2억씩 빌려주면 2천억이겠지, 2천억. 2천억을 장기 채권을 풀로 2천억을 팔아가지고 현금화합니다. 이걸 저당채권 유동화, 저당채권 유동화. 장기 저당채권 유동화. 팔아먹었다. 현금화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산 사람 누구냐? 이 산 사람은 다시 또 이 모기지 풀을 MBS 모기지 풀을 백어도 담보 잡고 시큐리티 파생증권을 발행하고 또 이걸 팔아먹습니다. 그럼 이것도 현금화 할 수 있지. 그 마지막 투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걸 보고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자, 그런데 동그라미 1번만 보시면 저당권 자체, 모기지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되게 하는 것이다. 채권을 팔아먹는다 이 말이죠. 채권을. 우리 일반 기업도 이렇게 하죠. 일반 기업도 이런 게 많습니다. 유동화를 한다. 즉 부동산 저당권을 다시 유통시켜 신용 창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은행은 보는 통화를 100억을 한국은행에서 딱 넣어주면 그거 가지고 대출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유통되다가 그 돈을 누가 또 예금한다고. 예금하면 다시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대출하고 또 예금하면 또 그가 대출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100억만 보는 통화인데 이게 신용 창조가 1000억, 2000억도 가능하다니까. 그래서 은행이 이런 거 보면 돈이 많은데 돈을 창조를 해가지고요. 신용 창조해서 대출 금액은 100억만 대출되는 게 아니라 수천억을 대출이 가능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럼 전부 다 이자를 받잖아요. 이자 엄청 챙길 수 있겠죠. 우리가 물건 상품 같으면 이거 팔고 나면 한 사람도 팔고 나면 다른 사람 못 팔지요. 그런데 금융은 그렇게 돈다니까. 신용 창조. 자, 넘기시고. 자, 넘겨보면 저 위에 저당시장의 구조. 자, 그걸 이제 보도록 합시다. 저당시장의 구조.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 은행을 동원합시다. 제1금융권 은행. 은행에서 모기지론 대출했습니다. 요 장기 저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 전체를 금융권 다 포함하다 보니까 은행이 들어왔습니다. 은행이 다시 이제 이 모기지 풀을 현금화, 유동화시킵니다. 이때 이제 HF, 이 한국주택금융사. 한국주택금융사는 요놈을 이제 모기지 풀을 백어도 담보 잡고 파생증권, 시큐리티, 파생증권을 발행해가 현금화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 사는 사람 누구냐? 이제 전 세계 투자 있죠. 전 세계 투자. 우리 시험 나오는 용어로는 투자자 이렇게 해서 시험 나오고 요 MBS 발행 기간 이렇게 해서 시험 나옵니다. 한국주택금융사는 MBS 발행 기간이 한국주택금융사 말고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만 생각해도 되죠. 발행 기간 투자. 이 투자는 단기, 중기, 장기채, 단기는 주로 은행권이랑 중기는 보험회사, 장기는 각 나라 연기금이 들어온다 그랬지.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 보면 우리 옛날에는 요거 하고 은행하고 관계. 이 IMF 닥쳐나서 주로 들어온 건데요. 이게 1차 금융시장이다. 이렇게 보세요. 1차 금융시장. 그 다음에 은행하고 마지막 은행, 보험회사, 각 나라 연기금 이렇게 이걸 보고 2차 여유자본 들어온 자본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자본시장. 여유자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돈 필요하면 팔아가 현금화 되니까 채권 유동하면 되니까 돈이 무궁무진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행 문턱이 없다 이렇게 하죠. 무궁무진하게 돈이 있습니다. 무한대. 그래서 억수익까지 다 빌려 온다. 언제든지 조금만 좀 빌려줄게. 마찬가지로 한국주택금융사도 돈 필요하면 MBS 발행해서 현금화하면 되니까 유동하면 되니까 무궁무진하게 돈이 있을 수 있죠. 투자, 금융 글로벌화 이렇게 됐죠. 금융 이걸 보고 글로벌화 개방 이렇게 됐다. 그래서 돈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조금 맞으면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이 발행 기간 요걸 잘 MBS를 우리가 공부를 집중해야 되니까 요걸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272페이지에 저 위에 그림 보면 차입자 아름이 엄마다 1차 대출기간 국민은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가. 그러면 아름이 엄마가 차입자가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 빌리겠죠. 저당권 설정 그게 M이지 M. 그 다음에 저당대부 이게 론이잖아 론. 그래서 그게 저당권 설정 저당대부 모기지론이다 이 말입니다. 모기지론. 그 다음에 1차 대출기간 국민은행이 2차 대출기간 그 2차 대출기간을 바로 한국주택금융사 HF다 이렇게 쓰면 돼요. 저당 패키지를 팔아먹습니다. 모기지 풀 저당 패키지 2천억을 팔아먹었다 이 말이지. 한국주택금융사에 2천억 돈 받고 팔아먹습니다. 모기지 풀입니다. 저당 패키지가 모기지 풀장 다 모은 거. 그 다음에 2차 대출기간에 한국주택금융사는 MBS를 발행하죠. MBS를 발행해서 현금화 시킵니다. 이때 MBS 발행할 때 이때는 금융공학 처리한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금융공학, 엔지니어링, 파이낸스 엔지니어링, 금융공학 처리. 단기채, 장기채, 뭐 변동금리, 고정금리 여러 가지 공학적 처리를 하거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기간 투자가 주로 기간 투자. 전 세계 은행, 보험사, 각 나라 연기금 이런 게 들어오죠. 단기, 중기채. 단기, 중기, 장기채. 미국에서는 요게 뭐였다? 서프라임 모기지 이렇게 됐죠. 서프라임. 원래 프라임 모기지가 우량 모기지인데 서프라임은 비우량 모기지. 요즘 미국도 낌새가 이거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옛날 금융위기처럼 다른 나라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보통 8, 90% 이렇게 빌려주거든요. 자기 돈 한 10%, 20% 있으면 집을 산다고. 우리나라는 한 50%밖에 안 빌려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빌려줘요. 주택은 주거는 기본이잖아요. 집 산다고 평생 집 사기 위해서 노력하고 일하러 다니면 이렇게 불행한 게 없다고. 집은 기본이지. 뭐 경매 넘어가든 부도가 나든 말든 간에 집은 기본이라. 어쨌거나 살 집이 있어야 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해야. 그래야 이제 행복지수가 많이 높아지죠.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이거 돈을 많이 빌려주면서 신용도 낮은 사람 돈도 옛날 우리 금융위기 그 이전처럼 그런 게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도 지금 몇 달 사이에 실무상은 이렇게 또 다치는 안 하겠지만 이거 불씨는 이 은행도 망하고 여기 페르맥 하는 이도 망하고 또 리먼 브라더스 우리나라 전 금융권의 1.5배만 원 자산 그것도 망해버리고 각 나라 지금 그리스가 IMF 구제금융 받죠. 그것도 이 효과 이것 때문에 나타난 거지. 지금 현재도 구제금융 받고 있지.
우리나라는 조금 손해봐서 다행이고. 이걸 보고 배워온 게 벤치마킹한 게 우리 한국입니다. 미국은 실패했다가 다시 또 나옵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가운데 끼워가지고 이렇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핵심적인 이 흐름 T 잘 봐야 되는데 이 돈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모기지 풀 이걸 은행으로부터 돈 주고 샀다. 3천억을 샀다. 그 3천억 산 걸 바로 이 투자자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그 MBS 종류가 뭐냐면 MPTS 딱 하는 게 있는데 그대로 패스, 이전 매각, 양도 2천억 수수료 빼고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모기지 풀 2천억을 담보 잡고 MBB 모기지를 뺐거든. 담보 잡고 본드를 발행해가 2천억 담보 잡고 1,500억 발행해서 자금 조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양면성 MPTB 아까 메자닌 금융처럼 양면성도 있습니다. 요걸 조금 더 발전해서 만든 것이 다계층 CMO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세 가지 유형이 이 세 가지 유형 다가 요놈이 바로 MBS입니다. MBS. 요게 어렵죠. 근데 여기 매년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요. 자, 하나씩 봅시다. 274페이지에 제일 위에 이제 MPTS 이것도 영어로 해야 됩니다. 영어로. 자, MPTS가 P의 별표. P가 뭐다? 패스죠, 패스. 이걸 패스를 잊으면 안 돼요, 패스했다. 이게 이전 매각 처분 양도했다 이런 뜻이라. 이전 매각했다, 통째로. 자, 여기서 모기지 론을 돈을 빌렸으면 이 가게 입장에서 원리금을 갚아야 되죠, 원리금. 그래서 원리금 갚는 원리금 요걸 은행 입장에서는 수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하나 있고 원리금 안 주면 은행에서 뭘 한다? 경매 넘길 수 있죠. 정부에서는 공매가 있지만 은행은 경매 넘길 수 있잖아. 경매. 이걸 보고 이제 저당권. 아까 저당을 모가지 잡았잖아요. 이 저당권 모가지 잡았지. 이 채권은 원리금 받으면 되고 모가지 요거는 저당권 실행한다 이 말은 저당 소유권을 실행한다 이 말은 경매 넘긴다 이 말이다. 경매 넘긴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이 두 가지 권리를 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을 빌려줬으면 원리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저당권 모가지 딱 잡아놓으면 돈 안 갚으면 세 번 안 갚으면 나중에 저당 소유권 실행 경매할 수 있지. 경매 넘길 수 있지. 이 두 가지 권리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권리를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 소유권을 이걸 패스 바로 이게 투자자에게 패스 팔아먹게 이전 매각 처분. 그래서 이게 패스 밑에다가 동그라미 1번, 2번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원리금 수취권, 저당 소유권 패스했다. 패스. 그래서 검토해 니은해 보시니까 여기 발행기간은 한국주택금융공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 소유권을 그 두 가지 권리 있잖아요.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이게 두 개 중요합니다. 이건 누가 가지느냐 그게 매년 시험 나오니까.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 소유권을 누구에게 모두 이전했다? 투자자 그 별표. 요 있는 요 투자자에게 패스했다니까 패스. 이 투자자가 MPTS, MBS를 사면서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럼 저기 있는 가게가 원리금 수취권을 바로 여기 패스되고 돈 안 갚으면 경매할 수 있는 권리도 투자자가 있어요. 투자자가. 그럼 먼저 한번 봅시다.
원리금 수취권 속에 있는 리스크가 뭐냐? 저당 소유권 속에 있는 리스크가 뭐냐? 그 위험 분석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 위험을 알아야 되는데, 원리금 수취권 속에 있는 위험은 이거지. 저기 삼수이가 로또 당첨돼가지고 또 시장금리가 저리가 이보다 훨씬 저리 다운됐대. 그러면 새로 돈 빌리게 상환해버리겠지. 조기 상환해버리겠죠. 그 원리금 수취권 속에 이게 20년간 받을 모기지인데 2년 만에 상환할 수 있잖아요. 조기 상환 위험. 이걸 가릴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 속에 있는 위험은 조기 상환 위험이라. 조기 상환. 조기 상환 위험. 그 다음에 이 저당 소유권은 무슨 위험이냐? 이걸 원리금 수취권이 있는데 3번 이상 안 갚으면 경매 넘겨야 되죠. 빨리 갚아도 위험이지만 안 갚아도 위험이잖아요. 약속대로 안 갚으면 다 위험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을 하면 저당 소유권을 실행합니다. 경매 넘긴다 이 말이지. 쉽게 얘기했어요. 채무 불이행 위험, 조기 상환 위험,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리스크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 가로 속에 보니까 채무 불이행 위험,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딱 별표 두시고 어디라도 리스크가 제일 중요해요. 위험을 즐기는 자, 부극대, 부자 될 수 있다. 위험을 즐기지 못하는 자, 위험천만하다 했죠. 자, 그 다음에 2번 MBB, 모기지, 백그터, 본드의 별표, 본드. 여기 본드, 이 본드는 우리 일반 주식회사, 회사채하고 똑같아. 주식회사, 회사채 특성을 그대로 가지게 해요. MPT에서는 지분형이라고, 지분부에 있죠. 요걸 보고 채권형이라 한다. 본드는 채권이니까. 우리 부채증권, 지분증권 그 자체는 아닙니다만은 그것처럼 생겨먹었잖아요. T에서 지분 쪽에, 요거는 부채 쪽에 이래 있죠. 그래서 지분형, 이거는 본드는 채권이니까 돈 빌려준 거니까 채권형. 그 두 가지 MPTB, CMO 요거는 혼합형, 둘 짬뽕 되어 있는 혼합형이다 이렇게 부른다. 자, MBB는 니은에 가니까 니은, 발행기간이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모두 보유. 여기서 이거 아까 모기지 풀을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지도문서가 그대로 보유하고 이걸 담보 잡고 모기지를 빼거든 담보 잡고 담보 2천억 잡고 1,500억 본드를 발행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모기지 풀은 발행기간이 그대로 가지고 있지 이게. 아까 이거 MPT에서는 이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 소유권을 팔아먹었잖아요. 투한테 팔아먹는데 이거는 둘 다 이거는 담보 잡고 빼거든 담보 잡고 본드를 발행했을 뿐이라.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 소유권은 발행기간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패스돼 딱 하면 땡 털버려요. 그렇게 해서 시험 잘 나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MPTB는 기업의 이체증권과 저당채권 즉 MPTS와 MBB의 혼합한 성질이다. 짬뽕이다. 혼합. 그 다음 그 밑에 4번에 내려가면 다계층 별표 다계층에 다계층 채권 CMO 다계층 채권 CMO 얘는 이제 CMO는 원리금 수취권 1번 공은 패스됐는데 2번 공은 그대로 발행기간이 보유한다. 이렇게 패스된 것은 1번 공이고 2번 공은 발행기간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투자했으니까 내 통장에 이체돼야 되겠죠. 돈은 넘어야지. 근데 저 채무자가 돈 못 갚으면 발행기간, 금융기간 네가 저당 소유권을 실행하라 이 말이죠. 우리 보통 은행에서 저당권 실행하는 게 많잖아요. 그게 너무 큰 건 많이 나오면 위암코락하는 은행연합에서 만든 저당권 모아가지고 다시 경매 말고 우리 또 넘기는 이런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자, CMO의 바로 그 다계층 정권, 다계층 채권의 기업,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을 몇 개 그룹으로 각각 나누고, 이게 이제 단기, 중기, 장기채처럼 이렇게 그룹을 나누고 각 그룹마다 서로 상이한 이자율 적용, 변동금리, 고정금리 그것도 상이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 지급되는 순서를 다르게 정할 수 있는데, 이 원금 지급, 이게 이제 다계층이래, 다계층. 그 다계층. 우리나라 같으면 이 다계층이 뭐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뭐 15년, 20년짜리 있고 20년 초과짜리도 있고 요즘 최근 또 6개월짜리도 있고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채 이걸 막 발행합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A, B, C, D 마지막은 Z 이렇게 해서 한 4개, 5개 종류 계층, 브랜치가 있는데 우리는 계층이 엄청 많아요. 실무상 다계층. 단기, 중기, 장기채 발행한다. 이렇게 나눠진 그룹의 순서에 따라 원금의 지불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저당 채권이다. 니은 이 경우 나눠진 각 그룹의 트렌치를 한다. 트렌치. 단기, 중기, 장기채 가지들이다. 다계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렌치. 이 트렌치 수는 4개, 5개 정도가 일반적이다. 이게 미국이고. 우리 한국은 저렇게 많아요. 만기 때, 누수 때 원리금을 한꺼번에 지급받는 마지막에 트렌치, 마진 거 Z. Z 트렌치를 한다. 자, 넘기시가 Q. 처음 할 때는 조금 어렵습니다. Q.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 MBB 어디에 별표를 했습니까? 본드. 본드 이게 주식회사 회사채도 본드를 하거든요. 그 특성 그대로 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이게 모기지 풀에 대한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저당 소유권. 이 채무 불이행하면 경매 넘길 수 있는 권리죠. 이걸 갖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투자자가 갖지 않는다 이랬지. 자, 이게 저당 소유권은 2번이지 2번. 1번은 원리금 수취권이고 2번이 저당권 아닙니까? MBB의 저당권은 2번 공은 누가 가지고 있다? 발행기관입니까? 투자자입니까?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다. 요놈 맞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CMO는 이체증권과 저당채권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아까 메자닌 금융처럼 혼합형이다. 맞지? 응? 혼합형이다. 그 다음에 3번 MPTS 지분형 저당증권으로 관련 위험이 투자자에게 이전한다. 자, MPTS는 어디가 별표를 했죠? P. 패스. 요 모기지론에, 모기지 풀에 1번, 2번 공이 있는데 그걸 M을 패스했다. 패스. 투자에게 팔아먹었다 이 말이거든. 그 투자자 호주문이 들어가 있어.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일반적으로 CMO의 조기 상환 위험은 정권 발행자가 부담합니까? 투자가 부담할 거예요. CMO 일본 공은 누가 가 있다? 일본 공은 투자자 호주문이 가 있죠. 2번 공은 저당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1번 공이 바로 투자자 호주문이 들어가 있어요. 1번 공이 뭡니까? 원리금 수취권이죠. 원리금 수취권 속에 숨어있는 위험이 뭐다? 조기 상환 위험. 조기 상환 위험이 이 속에 있지. 1번 공 속에. 원리금을 지출하는데 빨리 상환하는 것도 리스크고 지급 못 받는 것도 위험이지. 그래서 정권 발행자가 아니고 투자자에게 투자자 호주문이 들어갔다 이래야 된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CMO의 발행자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 소유권 2번 공이지 2번 공 갖는다. 자, 2번 공은 한국주택금융사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다. 맞는 말이지? 자,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금융원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 MBS. MBS 종류가 하나, 둘, 셋 있다. MPT에서는 패스했으니까 1, 2분 공이 원리금, 수지금과 저당 소유권이 토장이 가 있고, 그 다음에 MBB는 MB가 모기지 풀이 빼거든. 담보 잡고 그 담보 잡았으니까 발행기간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지. 자산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담보 잡고 본드를 발행했을 뿐이다 이 말이고, 그래서 1, 2분 공이 당연히 발행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MPTB, CMO는 다계층은 이렇게 계층이 이렇게 많죠. 이렇게 변동금리, 고정금리 상이하게 대체로 같은 거라면 단기채가 금리가 비쌉니까? 장기채가 금리가 비싸겠습니까? 그렇지. 장기가 위험이 높으니까 얘가 금리가 좀 더 비싸요. 같은 조건이라면 30년 빌리는 게 원리금 위험이 더 높죠. 3년 빌리는 것보다. 위험이 높으면 금리가 높은 거예요. 위험 따라 금리가 책정되니까. 자, 그 다음에 276페이지 하단부에 ABS라는 말이 있네. ABS. 자, MBS 했고 MBS는 모기지는 주택저당 정권이잖아요. 근데 ABS는 에셋이기 때문에 에셋. 3년 동안에 뭐 집만 있습니까? 다른 것도 있겠지. 에셋이니까 모기지 채권뿐만 아니고 이거는 기타 리스 채권, 자동차 할부 채권, 카드 채권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런 채권도 다 에셋, 자산이잖아요. 여러 가지가 자산이죠. 이 자산을 빼고도 담보 잡고 시큐리티, 파생증권 발행할 수 있다니까. 그럼 범위가 MBS보다는 ABS가 넓죠. 그럼 확인하면 돼. MBS보다는 ABS가 범위가 큽니다. 덩치가 크다 하는 그 말하면 되지. 근데 결론은 MBS나 ABS나 이게 전부 다 이걸 담보 잡고 시큐리티 정권 발행하고 돈을 빌리는 기 때문에 부채정권이에요. 부채정권. 애초 출발할 때도 모기지로는 부채죠. 부채. 스타트 출발할 때도 모기지로는 부채 아닙니까? 예? 여기도 보니까 발행해서 조달하고 지분형이라 했지 지분은 아니야. 이게 다 파생, 부채정권의 파생입니다. 그래서 몽땅 다 부채정권이다 하는 것도 시험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자, 한 번 더 쉬었다가 한국주택금융공사 들어갑시다.